안녕하세요, 서로입니다. 서로의 리디포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고생한 구독자님들에게 책 한 권의 여유를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일부를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로의 리디포유 바로 시작합니다. 기회는 사람이 준다. 윗사람에게 잘해라.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게트는 기성연극을 부정하는 프랑스의 신연극의 선구자이다. 우리에게는 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가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텅 빈 공간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 등장인물들에게는 시간관념이 없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언제나 현재다. 그곳에서 불황자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의 대화가 축을 이루는 이 연극에서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오지 않으면 목을 매 죽어버리자고 한다. 블라디미르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에스트라공이 만일 고도가 온다면? 하고 묻자 블라디미르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한다. 이 난해한 연극을 이해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고도가 신을 의미하는 말이건 무의미의 의미이건 뭐건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누구에게나 일생 동안 기회가 3번은 온다고 하지 않는가? 해와 달은 누구에게나 빛을 준다 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 기회는 어디서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 혹시나 고도처럼 오는지 안 오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세월만 잡아먹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며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돈이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주는 것도 아니다. 기회 수여의 결정권자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운동가 출신인 이명박은 1965년 현대건설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불과 12년 만에 36세의 나이로 사장직에 올라 셀러리맨들의 우상이 되었다. 열정과 담력, 저돌성이 정주영 명예회장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현대건설 회장직을 던지고 정치인이 되었다. 비록 그는 자서전에서 오너는 결코 전문 경영인을 믿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전문 경영인은 사장이 아니라 사장급 직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지만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현대건설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정주영 회장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평생 격리 업무만 보았을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명박은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를 눈여겨보다가 기회를 제시한다. 이것이 기회의 법칙이다. 왜 그럴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다. 이미 부자가 된 사업가들 중에는 돈에 대하여 동물적 후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우리들처럼 하나뿐이다. 혼자서는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난 여러 나라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실업률이 제 아무리 높아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수많은 경영자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기회를 주고 싶은데도 기회를 받아먹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은 사업가들과 부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주어지며 그들은 대개 당신보다 한 세대 앞에서 기득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빌 게이츠가 오늘의 성공을 갖게 된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에 IBM의 어느 이사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IBM에서는
PC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찾고 있었고 이미 다른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접촉한 바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IBM의 이사가 방문하였음에도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은 건방지게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IBM의 이사는 이름도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정장 차림으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던 빌 게이츠를 만났던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벤처 캐피털 회사로 햄브리크 앤 키스트라는 곳이 있다. 이 회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벤처 기업가들로부터 돈을 투자해 달라는 애절한 투자 요청서가 들어온다. 하지만 그 요청서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투자 심의를 할 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기술이나 연구비 비중, 혹은 시장 점유율일까? 아니다. 창업자 자신의 소재가 자질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투자 요청서나 사업 계획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우선은 믿을 만한 인맥을 통해 소개를 받은 기업가들을 우선 면접한다. 한때 주식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해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 접속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 역시 직원 중 60%가량을 내부 핵심 인력의 추천에 의해 채용한다.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당신을 기회의 신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은 이미 이 사회에서 능력이 검증되어 돈과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옷차림이나 언행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과연 당신보다 10년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보라. 친구들에게 쓰는 말투를 그대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되면 당신은 예의도 모르는 건방진 놈으로 인식되게 될 뿐이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의 일이다. 미국에서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일본인 직원이 도쿄에 있었다. 난민들의 영어는 일반적으로 거칠고 공손하지 않으며 길거리 소년들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역시 비슷하였다. 나는 그가 나를 포함한 그 어느 외국인 상사들에게도 경칭이나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약 1년 후 그는 홋카이도 지사로 자천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말투나 옷차림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사용하는 언어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식이다. 나에게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들을 읽어보면 채팅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짓거리면서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이다. 독자가 보낸 첫 번째 메일을 읽자마자 내 마음이 움직여 독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고 상세하게 내 의견을 말해준 경우는 오직 딱 한 번, 롯데그룹의 어느 직원뿐이었다.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그의 흉내를 낸 메일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동은 또 어떠한가?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윗사람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윗사람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행동들이 그대로 표출된다. 명심해라.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는커녕 예의도 모르고 건방을 떠는 사람으로 일단 비치게 되면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장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의 친구들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오직 진짜 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빌 게이츠의 친구였음을 보편화시키지는 말라. 당신의 친구가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제공하려는 기회의 대다수는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팔아달라는 영업의 기회이거나 당신의 자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내 말을 윗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당신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이지 그들에게 아부하라는 뜻은 아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람 하나는 좋다 혹은 착하다고 말하는 그 경우는 사람이 유순하다는 의미이지 능력이 있고 소질과 자질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윗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태도도 좋은 사람이지 유순하고 착하며 공손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래도 윗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가 친척이 우선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일가 친척을 우선시할 것이다. 능력도 없는 일가 친척을 우선시하는 윗사람은 당신이 던져버려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직장인, 공무원 포함이라면 주변을 살펴봐라. 당신 동료들의 능력과 당신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클수록 학력, 학벌은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업무 능력 차이도 크지 않은데 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탈락을 할까? 물론 나도 안다. 이른바 백이 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그런데 그 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 백들은 어째서 당신 동료를 이끌어주는 것일까? 아부일까? 충성심일까? 혈연관계일까? 명심할 것. 근로계약서에 쓰인 업무 외의 업무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육체 노동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상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그 절약에는 상사의 개인적인 일들도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웬만큼은 포함될 수 있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트려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의례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가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 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하지만 명심해라. 이해인 수녀마저도 존재의 그 쓸쓸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울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늘. 그래도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건 내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전해리니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에서 말하듯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을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행위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하는 것 같다. 명함도 없이 다니는 나로서는 전혀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들이다. 뭔가 보이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금전 추구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꼬시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수컷의 경우 1위는 공작새가 아니다. 신혼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면서 핑크빛 꽃들을 따다가 바닥을 장식하고 나무 열매들을 입구에 깔아 그 열매들에서 하얀 새싹들이 자라도록 해 암컷의 시선을 유혹하는 새도 있고 춤을 댄서처럼 추기 위해 춤출 무대를 정성껏 정리하고 깃털로 커다란 스마일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새도 있으며 배트맨 혹은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새도 있다. 그 새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불과하다. 내가 새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다. Fuck you money. Fuck you money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Fuck you money를 찾으면 Fuck you와 money가 별개로 나오곤 했는데 1, 2년 전부터는 하나의 명사로 취급되며 생계 유지비로 번역된다. 직역을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fuck you, 조까 라고 내뱉고 직장 때려치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다. 요즘 유행하는 시발비용, 홧김 비용에 비추어 번역을 해본다면 소위 조가 자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2016년에 방영이 시작된 미드, 빌리언스, 시즌 3 정도까지 보았다. 내가 완주한 미드는 소프라노스 뿐이다. 에서 억만장자 주인공 보비 엑셀로드도 fuck you money를 언급한다. What's the point of having fuck you money if you never say fuck you? 직역하자면 누구에게도 fuck you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fuck you money가 있다는 게 세상 무슨 소용이냐 인데 방영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는 그 문장이 새겨진 티셔츠들이 13에서 20달러에 팔리고 있기까지 하다. 의역을 한다면 먹고 살 돈이 있으면 싫은 건 싫다고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퍼큐를 외치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2021년 말 독자들이 나에게 보내온 사례 2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 처지인데도 상사가 자기 차를 운전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새끼. 2.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특정 업체로부터 비싸게 구매하라고 압력을 넣는 교감. 나 또한 사업을 하면서 씨바 족같아서 못해먹겠네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폭발시킨 적도 있다. 30년 전 수출입이 많은 사업을 하였을 때였다. 수출입에서는 통관을 빨리 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된다. 그런데 세관 담당자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서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직원이 보고를 하기에 세관에 간세사를 대동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서류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잘못되었네요. 다시 해오세요. 라는 대답을 반복하였다. 그때 나는 군대에서 배운 사례를 거울 삼아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언급하였다. 140쪽 참조. 작정한 꼬장을 확실하게 부렸다. 나는 그 넓은 세관 1층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찍고 내 옷도 찢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카메라로 촬영당해 미친 민원인이라는 영상으로 유튜브 100만 뷰를 달성하였을지도 모른다. 당시 내가 하는 욕이란 욕은 전부 동원하면서 기물 파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소란을 피웠더니 가장이 달려와 진정하시라고 나를 말렸고 그 이후부터 서류가 미비하다는 막무가내 대자는 싹 사라졌다. 그 시절 간세사들은 세간에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곤 했었는데 아마 언제나 일정 부분은 간세사 호주머니 속으로 갔을 것이다. 영화 원티드 2008에서 주인공은 직장 내에서 완전 호구로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아버지가 프로킬러였고 자기에게도 프로킬러의 소질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직장을 때려치우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주인공은 그동안 쌓였던 말과 행동을 다 토해낸다. 이 장면에서 오르가슴에 가까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독자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의 교훈은 주인공은 일도 제대로 못하였지만 때려치우기 전까지 직장 내의 부당한 대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했다는 데 있다. 부당함에 대한 침묵과 삭힘은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다. 씨바 족같아서 못해먹겠네 라고 생각되면 당신에게 퍼큐머니가 있건 없건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을 들춰서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여야 한다. 잘릴까봐 겁난다고? 서두에 나온 예들의 경우 저도 술을 마셨는데 제가 부장님 차를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저에게 욕을 하신 겁니까? 녹음 좀 하고 싶네요. 휴대폰 여기 녹음 준비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욕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 준비하고 전화로 아까 이러저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물으면서 증거 확보를 해놓아라. 요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이 아주 잘 도입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그 당사자가 윗사람인 경우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인 경우도 있다.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왕따나 폭언, 폭력의 가해자도 문제이지만 이를 좆도 못하는 저성과자들 역시 직장에서 가장 많은 괴롭힘을 유발하는 동일한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뺀질이인 데다가 직급도 아래에 있지만 빼기 좋아 상급자로서 야당은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마도 공무원 세계에 꽤 많을 듯. 상사에게 뻑큐를 외치건 부하에게 뻑큐를 외치건 부하에게 하는 경우가 상사에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못하겠으면 못해먹겠다고 뻑큐머니가 있건 없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도대체 뻑큐머니는 얼마나 되는 돈일까? 받는 연봉의 10배? https:// fuck.money는 자산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를 나이, 보유자산, 연금,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유로화로 계산하여 주지만 퍼큐머니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억 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도 가능하다. 야마기시즘, 예전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를 실현하는 무소유 공동체 산업마을에 들어간다면 퍼큐머니는 0에 가까울 것이고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퍼큐머니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퍼큐머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퍼큐,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은유적으로 접근해라 라고 내뱉을 수 있는 태도, 즉 당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를 두려움 없이 갖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하나 더 말하자면 이런 일도 있었다.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다국적 회사의 아시아 지사장들이 모인 국제적인 회의에서 있었던 일. 아시아 사장이 자기 방침을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데 내 말에 중지시키고 그냥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해 나갔다. 나는 속으로 씩씩거리다가 사장이 물을 마시려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의견을 계속 말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사장은 화를 벌컥 내면서 Shut the mouse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닌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느라 회의는 안중에도 없었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단둘이서 이야기했다. 보스, 아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 하나였다. 하나는 What? You son of a bitch. Say it again. You should shut your mouth first. 라고 하거나 다른 하나는 회의 끝나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으나 아까는 당신 얼굴에 뭐라도 던지고 싶었다.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들어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 나는 네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네게 무엇인가 지워 던지면서 욕을 할 것 같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랴? 사장은 내게 사과했고 그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내가 고성과자였기에 사과를 받았던 것이지 저성과자였다면 You are fired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일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fuck you money 이상의 가치가 있다. 법과 친구가 되라. 무슨 일을 하든 법이 요구하는 바를 알아야 법 공부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허리케인 카터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1966년 미국의 한 술집에서 백인이 흑인 개안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복싱 프로 선수 루빈 허리케인 카터가 그 술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다. 허리케인 카터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족쇄를 채워왔던 형사는 카터 일행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간다. 사건 당일의 모든 증거는 조작되고 결국 카터는 무려 3개의 종신형을 받는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뒤 우연히 카터가 감옥에서 쓴 책을 읽은 캐나다 청년들이 한 흑인 소년과 함께 그의 무고함을 믿고 미국으로 건너온다. 그들은 감옥 건너편에 아파트까지 얻어놓고 살면서 모든 사건 서류를 재검토하고 거짓 증거들을 찾아낸 뒤 재심을 청구한다. 1985년 7월 드디어 그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 영화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캐나다 젊은이들이 찾아낸 거짓 증거들을 어째서 변호사들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 진실은 언제라도 밝혀지지만 종종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 당신은 친구들하고 거나하게 한잔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다.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빈 소주병을 들고 오더니 당신 앞에서 병목을 깨고 자기 이마를 스스로 찌르고 나서 병은 길에 집어던져 박살을 내고 소리소리 지른다. 아니, 이놈이 술을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지 멀쩡한 사람을 찌르네. 아이고 나 죽는다. 사람 살려. 얼마 후 당신과 그 사람은 파출소에 앉아 있다. 당신은 술이 취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술도 안 마셨고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어떻게 판단할까? 당신이 가해자이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빠져나오겠는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므로 변호사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까? 평상시에 착실하고 선량한 시민임을 입증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술에 취해 있었는데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 나는 그런 처지에서 당신이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못된 놈과 빨리 타협을 보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아버지는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6년 동안 재판을 한 끝에 결국 원통함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재판 서류는 1만 페이지가 넘었다. 통행금지가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겨울날 통금이 해제되자마자 부모님이 나를 데려간 곳은 법원 건물의 돌담길이었다. 부모님은 내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돌담길 밑에 흙을 맨손으로 파고 그것을 묻으라고 했다. 졸음과 추위를 못 이기면서도 나는 맨손으로 징징 울면서 얼어붙은 흙을 판 후 그것을 묻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적이었다. 그날 오전에 법원 판결이 있는데 점쟁이가 그 부적을 장남이 맨손으로 파묻으면 이긴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우리 집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에 진 것이다. 어린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덩달아 울었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법의 한계를 일찍 배웠으며 이 세상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련된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등을 찾아내어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서 생겨났고, 이 습관은 내가 사업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줬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 역시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 아닌가. 예전에는 모두 책을 뒤져야 했지만 요즘은 법률 관련 검색 사이트도 많고 한 장의 CD롬에 현행 법령이 모두 다 담겨 나온다. 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법의 친구가 되어라.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올려준다. 조루증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독자들이 어떤 일을 불과 몇 개월 해보다가 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러저러해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미 해온 사람들을 보니 미래가 안 보여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물론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도 있지만 개뿔도 내세울 곳이 없다면 아무 일이나 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노르웨이에서 라면왕이 된 사람은 주방에서 감자 하나 깎는 것도 머리를 짜내어 했다는데 아마도 그런 독자들은 감자 깎는 것에서는 미래가 안 보여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자들에게 탄탄대로로 미래가 열려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뭘 하고 있던가요?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계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더더욱 한심한 태도는 불과 몇 개월 일해보고는 자기가 이미 그 분야에 완전 통달하였으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독립하려고 한다는 메일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사업 계획을 제게 설명하면서 조언까지 구합니다. 겨우 몇 개월 해보고 말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로 아는 이런 조루증 환자들의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뜯어 고칠 수 있을지. 세상은 그런 조루증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쯧쯧. 삶이 만만하다면 미래는 없다.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실업률이 2%대였던 97년 말까지도 나의 회사 직원들은 내가 아무리 외쳐도 자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중장년층 관리자들은 엑셀 시험에서 백지를 내기도 했다. 외환 위기가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정하는 책을 매주 한 권씩 읽어라. 컴퓨터는 지위와 나이를 막론하고 필수이다. 3개월마다 시험을 본다. 탈락자는 퇴사하라. 3개월 후 컴퓨터 시험에서는 60대 2번까지 모두 통과했다. 회사를 그만두면 갈 곳이 없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어는 항상 고요한 바다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으며 행운의 여신이 짓는 미소는 1초뿐이다.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당신의 직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지금 손님이 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공기업이라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고? 지금 당신이 믿는 그 어떤 것도 내일 휴지통에 던져질 수 있다. 삶은 내일이라도 뒤집어진다. 그러므로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라. 인텔 회장 앤드루 그로브는 편집 강만이 살아남는다는 책에서 두려움은 승리하기 위한 열정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킨다고 말한다. 긴장을 하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심장이 쿵쾅거린다. 왜 그럴까? 원시인들이 가장 긴장했던 순간은 사냥할 때였다. 사냥 중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게 되면 새로운 피가 즉시 공급돼야 혈액이 응고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려면 심장이 미리 쿵쾅거려야 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면 심장은 고동치고 새피가 흐른다. 그 새피는 현실에 게으르게 안주하려는 당신의 썩은 피를 배출시킨다. 그리고 당신을 결심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나는 돈 문제로 인해 삶이 통째로 쓰레기 속에 던져지는 경험들을 일찍 했기에 현금이 20억 원 정도 쌓인 뒤에야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 불경기가 되어서야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들이 한심하지 않은가?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절약하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놀 땐 놀고
쓸 땐 쓰며 살자고? 말년에 고생을 하겠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편하게 살고 싶어 이민을 가겠다고? 노력하지 않는 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 여유를 느끼며 살자고? 삶의 형태에 우열은 없으므로 느리게 사는 법을 철저히 따른다면 나도 존경한다. 다만 여유는 부자에게 더 많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 비관론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준비 없는 낙천주의는 사상 누각과 같다. 생쥐조차 도망갈 구멍을 세 개는 만들어 놓은 뒤에야 나와서 돌아다닌다. 생각만 가득한 칸트의 입에는 조만간 거미줄이 쳐진다. 행동하는 나폴레옹이 되어라. 돈 빌려줄 땐 주민 호적등본 받아라. 경매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도 이 글은 반드시 읽기 바란다.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일자가 실린 신문 공고와 그 물건의 등기등본을 제시하면 대부분 열람이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은 안되며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에 한해 가능하다. 심지어 채권자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책에서는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서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입자 모두에 대한 등초본 열람이나 발급은 법원 집행관에게만 허용된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해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소송은 낙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매 참가 희망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 한편 허위로 의심되는 임차계약을 조사하려면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혈연관계를 알아야 하고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이때 현행 호적부는 호주 성명만 가지고서는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본적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적지 열람은 동사무소 관할 업무인데 2000년 9월 행정자치부가 제3자의 본적지 열람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담당자들이다.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것. 호적 업무를 감독하는 법원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모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 관계가 불투명할 경우 그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법원에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판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재조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몇몇 심부름센터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심하라. 나에게 편법을 물어보지 말라. 그러므로 혹시 앞으로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줄 때는 만일을 위하여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함께 받아놓으라.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본적지를 모르면 호적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가족에게 채무승계 신청을 접수할 수도 없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지도 못하며 그 밖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도리가 없게 될 수 있다. 채무자가 형제자매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호적등본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다. 물론 채무자 가족이 본적지 주소를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멀고도 험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 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골마간다. 둘째,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 라며 윽박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 가장, 축소,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댄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부티보다 기티 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 immature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 국내 미번역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리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붕괴하는가?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더 많이 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에 실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기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기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기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일부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며 이상 서로였습니다.